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던 김세현입니다. 오늘 보수의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라고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저희 당에 계신 분들 중에 충격을 받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항상 들어왔던 유튜브 채널들, 또 주변에 대화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항상 지금처럼 정부 여당이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에 차 계셨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자기 위안으로 득표율이 민주당이 49%,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1%, 또 비례 대표 선출해서 19석으로 미래한국당이 제일 의석을 많이 얻었다, 이런 위안을 삼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오늘 포럼에 화두로 던져진 바로 달라진 세계, 저기 지금 보입니다만 세상이 달라진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충고를 많이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아주 단기적으로는 보수라는 말을 쓰면 이 상당히 잘못 덧씌워진 프레임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 설명이 많아져야 돼서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도 전에 프레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탈이념 시대가 현실적으로 도래한 시점에서 굳이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저를 부르신 목적이 보수 정당에서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그 생각을 한번 듣고자 하시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보수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서버티브의 그 동사인 컨서브를 보면 사전을 아까 다시 쳐보니까 아끼다, 아껴 쓰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을, 그것이 경제적 자원이든 어떤 물리적 자원이든 자원을 아껴 쓰라는 거죠. 즉 무언가 근검절약하고 지금 내가 다 써버리면 나의 후세가 쓸 자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판단과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 지킨다고 하면 뭘 지킬까요? 지킨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이 발전해 올 때 그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그 자유주의 전통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현대 보수 정당 안에는 자유주의 전통과 보수주의 전통이 공존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이 분단 상황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 지금도 흔적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사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연대로 형성된 것이 현대의 보수정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면서 또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까지가 보수정당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총선 결과인데요, 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저렇게 왼쪽에 표시되어 있고 픽토그램으로 표현된 그 전국의 지역구 의석 분포입니다. 그래도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 얻었던 것보다는 많이 얻었다, 이런 위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 같으면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의외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많은 그 판단 기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권 중반기를 넘어서 치르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충분히 점할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이 개헌선을 겨우 지키는 선으로 밀려난 거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몸담은 사람의 하나로서 크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세상 달라진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원이 보이는데요. 저기서 절반 이상씩을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이 20대 국회, 이번 총선 말고 그 앞에 2016년 총선에서 국회 전체, 왼쪽에 있는 원이 국회 전체 의석에서 50대 연령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분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당시 새누리당의 50대 의원들의 분포가 각각 53%씩 되었습니다. 그보다 약간 작은 다른 붉은색으로 표시된 연령대가 60대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국회 전체로는 27%, 새누리당에는 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황색이 70대고요. 파란색의 그 조각이 국회 전체에서 17% 40대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옆에 제일 작은 부분이 30대고요.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저 비율이 9%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5월자로 인구가 우리나라가 5,18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중에 43.9%에 해당하는 인구가 만 18세에서 만 49세에 해당했습니다. 즉 유권자 비중은 아니지만 인구 전체 비중으로 44.9%니까 유권자 중에서 점하는 비율은 아마 50% 가까이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21대 총선에선 저희가 좀 제가 공관위에서 활동도 했습니다만 좀 더 세대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 총선에서 탄핵까지 이르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 의석 분포에서 보시듯이 인구의 유권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50세 미만의 인구를 대표하는 의석의 분포가 10%에 불과했다, 10%도 안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균형 잡힌 관점의 결여 그리고 이 특정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대 의식의 지나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가로막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 끝나고 저희 당의 경기 광명을에 출마했던 20대 김용태 후보가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서 이 분노의 댓글이 4,300개가 달렸다. 그 중에서 이제 50대의 이 댓글 작성자가 가장 많았다. 아직도 현실을 모르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시고 나서는 현실 자각 능력을 상당 부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저는 걱정이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시고 난 이후에 과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는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은 항상 집권을 위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태동을 보았던 이제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 보수 정당이 정권을 놓쳤을 때 항상 했던 것이 여성과 청년들을 전면에 세우고 또 중도화된 정책들, 국민 다수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포용함으로써 다시 중원을 차지하고 집권을 하고 결국에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오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즉 혁명의 예방자 역할을 하는 즉 공동체의 안정 속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 이 극심한
변동이 올 때 이것을 보수 정당이 거기에 이 변화를 몸으로 받아내면서 이 아주 증폭된 신호들을 아주 안정된 신호로 그 순화시켜서 공동체가 이 부분을 잘 적응하고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미시적으로 본다면은 극심한 갈등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회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극심한 이 혁명적 변화가 올 때, 급진적 변화가 올 때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인 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안정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보수 정당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그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유기훈 교수 팀에서 예측한 뭐 퍼센트로까지 예측은 하기 어려워도 추세에 대한 예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비율을 볼 때 2050년과 2090년 두 개 지점을 나누어서 볼 때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이 시장 경제 작동에서 뭐 유의미하지 않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인공지능을 넘어서 감성까지 갖춘 인공지성이 경제 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이고요.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의 주체의 지위를 주된 노동의 주체에서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고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옮아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일할 거리가 거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플랫폼을 미리 건설해 놓고 있는 플랫폼 소유주 0.001%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플랫폼 스타 0.002% 정도, 5천만 명으로 보면은 500명, 1000명 이 정도가 상당히 그 높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동 주최를 하시는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지금 앞에 계시지만 또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20대 국회에서 어젠다 2050이라는 오연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과연 다음 세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기본소득의 도입은 아마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다루었던 기본소득을 마지막에 압축된 세 가지 논의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미 너무 숙성되었고 도입이 필연적으로 이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부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느냐, 현재 모든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기본소득을 얹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정부의 기능을 축소 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기본소득 체제로의 이행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세원이 부족하다면은 노동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는 기계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이 로봇세라고도 일컬어지는 기계세를 어떻게 이 개념을 설계하고 글로벌하게 도입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2050년의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시킨 보스턴 티파티 때 또 독립혁명 때 주로 걸렸던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즉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과세를 영국에서 일방적으로 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이제 미국 독립혁명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이 구호가 처음 나온 것은 800년 전에 1215년에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2050년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그 파격적인 상상을 해보자면, 기계가 노동의 주체가 된다면은 여기 대해서 기계세를 글로벌하게 과세를 한다면은 납세의 주체가 되는 기계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없이 과세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태로 얼마나 오래 그 상황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공지성, 감성까지 갖춘 인공지능들이
지금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실체들은 이 이제 상법상의 또는 민법상의 법적 지위를 갖춘 단체들의 이런 법인격이 주어지는데, 유럽 의회에서 관련 보고서가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만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즉 기계에 대해서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아마 경제활동의 새로운 주체인 기계들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선거권, 나아가서 피선거권까지도 부여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또 글로벌 기계세 도입, 그리고 개인정보의 소득 원천화, 즉 데이터 오너십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위치정보, 검색정보, 또 소비정보, 좋아요, 구독, 누르는 모든 정보들이 기업 DB에 차곡차곡 쌓여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막대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막상 그 개인정보의 생산자인 개인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약관에 동의해서 그 권리를 얻은 거 말고는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다음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보수 정당이 과연 이러한 변화를, 기후 변화에 대한 것, 또 이 과거에 그 반려동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민법상의 반려동물은 거래의 대상인 물건에 불과한데,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뭐 뽀삐 엄마 또는 그 뭐 누구 집사도 되죠, 고양이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으로, 사회적으로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바늘에 지금 반려동물이 진입했는데 우리의 법 체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이 달라진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정치 세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2022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요행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보수 정당에서 본질적인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동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열심히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7년, 28년 대선 총선쯤에 가서는 충분히 이런 변화가 정당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마치 독일을 통일했던 철혈제장 비스마르크가 그 아주 완고한 공산주의자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했던 이 보수 정치인인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가장 선도적으로 세계에서 도입을 했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베버리지 플랜을 노동당 정권이 집행은 했지만은 그 계획의 수립은 처칠 때 보수당 정권에서 했던 것을 했었고요. 또 미국의 대공황 이후의 대처를 이 보수당에서 그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 막대한 그 미국 판 재벌들의 경제력 약화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했던 것을 고려할 때 아마도 제대로 보수 정당이 개혁을 한다면 혁명 유발자가 아닌 혁명 예방자로서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